중국 문화가 한국처럼 세계를 휘어잡으려면 한국이 잘하는 걸 배워오면 되잖아. 여기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인 기자가 있습니다. 한국에 관한 기사를 작성한 뒤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중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기사일 뿐이라는 그녀는 몹시 억울해 보입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리랜서 기자 왕리링입니다. 30대 중반의 나이로 베이징 출신이지만 현재는 워싱턴 DC에 거주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지 조금 막막한데요. 하나씩 풀어볼게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 노트북을 켰어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갑자기 눈에 띄는 기사 하나를 발견했죠.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기사였는데 제목이 너무나 흥미로웠어요. 덴마크의 금지 조치로 인해 한국의 불닭볶음면 오히려 더 큰 주목받아.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식품 관련 뉴스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기사를 읽어볼수록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죠. 어떻게 한 나라의 금지 조치가 오히려 그 제품의 인기를 높일 수 있을까요? 더구나 그 제품이 한국산이라니 더욱 의아했어요. 저는 즉시 더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구글 트렌드를 확인해보니 불닭볶음면의 검색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영국 언론도 이 사태에 대해 보도하고 있었고 심지어 영국 식품표준청에서는 이 제품의 위험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더라고요. 이건 분명 뭔가 있어. 저는 중얼거렸어요. 제 기자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한국이 뒷돈을 먹였을까? 아니면 다른 비밀이 있는 걸까? 저는 즉시 제 편집장에게 연락했어요. 이 불닭볶음면 사태에 대해 취재하고 싶습니다. 뭔가 큰 이야기가 숨어 있을 것 같아요. 다행히 편집장도 이 주제에 관심을 보였고 저는 바로 취재를 시작했어요. 먼저 한국 식품회사에 연락을 취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평범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런 답변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내가 중국인이라 비밀을 알려주기 싫어하는 눈치였죠. 하지만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덴마크 식품청에 문의했죠. 그들의 답변 또한 의아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조치가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도 인정했어요. 취재를 거듭할수록 이 사태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마케팅 전략이 뭔가 특별한 게 분명했죠. 하지만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어요.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가며 취재에 몰두했습니다. 한국의 문화산업, 식품산업, 그리고 글로벌 마케팅 전략에 대해 공부했는데요. 그러던 중 우연히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웹사이트에서 한 칼럼을 발견했어요. 그 칼럼의 저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케팅 전문가인 데이비드 드부아 박사였는데요. 그의 분석을 읽어내려가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움으로 휩싸였습니다. 한국의 K브랜드 전략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과 독특한 문화적 특성의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이거야, 바로 이거야. 저는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드디어 제가 찾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발견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으로는 묘한 감정이 일었어요. 왜 중국은 이런 전략을 세우지 못했을까?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자 갑자기 우울해졌어요. 미국에 와서 요새 매일 느끼거든요. 중국의 이미지가 그다지 좋지 않다는 걸요. 같은 동양인인데 한국인들은 환대받고 중국인이라고 하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요새 미국 사회의 분위기가 영 마음에 들지 않는 요즘입니다. 그래도 저는 프로페셔널한 기자로서 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전략이 놀랍고 대단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중국도 이를 배워 더 발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죠. 무엇보다 제가 사랑하는 중국이 한국을 배워서 중국 문화의 우수함도 더 널리 세계로 뻗어나갔으면 하는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K브랜드 성공 비결, 우연이 아닌 치밀한 전략이라는 제목으로요. 이 기사가 제 인생을 얼마나 크게 뒤흔들어 놓을지 그때는 전혀 몰랐지만요. 물론 기사를 쓰는 건 그리 쉽지 않았어요. 우선 저는 데이비드 드부아 박사의 분석을 접한 후 저는 그의 주장을 하나하나 검증해보기로 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조사를 거듭할수록 그의 말이 사실임을 깨달았죠. 드부아 박사는 한국이 지난 20년간 문화 강국으로 부상했다고 말했어요. 한국의 음악, 영화, 드라마뿐만 아니라 현대 미술, 게임 산업, 심지어 뷰티 시장까지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설마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찾아보니 정말 그랬어요. 특히 2030년까지 183억 2천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뷰티 시장의 전망에 놀랐죠. 중국의 화장품 시장도 크지만 한국의 성장세는 정말 대단했어요. 특히 한국산 제품은 프리미엄 라인으로 팔리고 있다는 것이 대단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드부아 박사는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1994년 영화 쥬라기 공원의 흥행 수익이 현대차 150만 대 판매와 맞먹는다는 보고서를 본 한국 정부가 문화산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중국 사람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구나.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한 영화의 흥행 실적을 보고 국가 전략을 바꾸다니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게다가 2022년 기준으로 한국 문화부의 예산이 60억 5천만 달러나 된다니 프랑스보다 30%나 많은 금액이라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정부 차원의 투자가 있어서 세계를 한국 문화로 정복을 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드부아 박사의 분석은 계속됐어요. 한국은 재미있고 빠른 소비자 발견 국가라고 하던데요. 카카오톡의 선물 기능을 예로 들며 새로운 브랜드를 발견하는 것을 신나는 경험으로 만든다고 설명하더라고요. 스타벅스부터 아모레퍼시픽까지 20억 달러가 넘는 선물 시장을 활용한다니 이건 정말 새롭고 놀라웠어요. 그리고 몰입형 경험 제공이라는 개념도 인상적이었네요. 패션 브랜드가 베이커리 카페를 열고 화장품 회사가 미술관을 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해요. 심지어 웹툰에 음향 효과를 넣어 만화 읽는 경험 자체를 바꿔버렸다니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였습니다. 이런 전략으로 2022년 기준 전 세계 만화 시장의 25%를 차지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국의 K-팝에 대한 분석도 흥미로웠는데요. 청각적 요소인 음악에 촉각과 시각을 어필하는 퍼포먼스를 더해 브랜드 매력을 높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K-팝 검색의 이미지 비율이 일반 웹 검색보다 2배나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래서 명품 브랜드들이 K-팝 스타들과 계약하는 거였군요. 중국의 C팝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 멋진 능력자들이 있는데 이런 전략이 없으니 세계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여기에 한 몫을 더해 한국 기업들의 실험 정신까지 기여를 했더라고요. 서울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팝업 스토어가 있는 도시라는 사실도 처음 알았죠. 2022년에만 250개 이상의 팝업 스토어가 열렸다니 이를 통해 이렇게 빠르게 새로운 걸 시도하고 테스트하는 문화가 부럽기도 했어요. 중국은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대륙이 넓다 보니 뭔가 유행이 번지려면 시간이 오래 필요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콘텐츠 제작 능력. 맞아요. 이걸 한국이 잘하죠. 중국은 힘들어하고요. 삼성이 단편 영화를 만들고 편의점 브랜드가 드라마를 만든다니 이건 정말 충격이었어요. 시장은 반드시 스크린을 통해 보여줘야 한다는 전략은 너무나 혁신적이어서 반드시 중국이 한국에서 배워야 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이 모든 걸 알게 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의 전략에 감탄하게 됐어요. 동시에 질투심도 생겼죠. 왜 우리 중국은 이런 전략을 쓰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한국의 전략을 배우면 중국도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생겼죠. 제가 좀 긍정적이죠? 다 생각하기 나름이니까요. 드부아 박사가 제시한 4가지 질문인 브랜드를 눈에 띄게 만드는 방법, 몰입감 제공, 새로운 실험, 미디어 자산 활용까지 모든 게 중국 기업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한국이 있는데 중국이 못할 리 없잖아요.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한국의 성공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인들의 빠른 도전 정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속도, 독창성까지 모든 것이 어우러져 한국을 글로벌 무대의 강자로 만든 거죠. 이제 이 내용을 어떻게 기사화할지 고민이었습니다. 한국의 전략을 객관적으로 소개하면서도 중국 독자들에게 자극이 되는 글을 쓰고 싶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기사가 아니라 우리 중국의 미래를 위한 제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얼마나 두근거렸는지 몰라요. 기사를 발행하고 나서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반응을 기다렸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중국의 문화도 한국처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썼지만 독자들이 내 생각을 잘 이해해줄지 기대가 되는 한편 걱정도 되었거든요. 처음 몇 시간은 조용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SNS 계정으로 알림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처음엔 단순한 관심인 줄 알았는데 댓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왕리링 너 매국노야? 한국 돈에 넘어간 거냐? 우리나라를 모욕하는 기사를 어떻게 쓸 수 있어? 온통 비난 일색이었어요. 제가 의도했던 바와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진 것 같았죠.
일부 독자들은 제 기사를 자세히 읽지도 않은 채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여러분.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배울 점이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해명 댓글을 달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배울 게 뭐가 있어? 우리 문화가 최고야. 한국은 중국이 없었으면 제대로 발전할 수도 없는 나라였다고. 그런데 한국을 배우라고 해? 너는 매국노야. 제 마음을 후벼 파는 댓글들이 계속 달렸어요. 댓글이 달리는 알람 소리가 쉼없이 울려 우선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심장이 벌렁거려서 숨을 제대로 쉴 수도 없었죠. 문제는 이 사태가 점점 더 심각해졌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제 개인정보를 SNS에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의 집 주소, 전화번호, 심지어 가족 사진까지 대체 어떻게 알고 이렇게 다 퍼뜨리는 건지 당황스럽기 그지없었어요. 제 의사와 상관없이 순식간에 제 사생활이 만천하에 공개됐죠.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에서 걸려오는 전화들은 엄청난 공포였습니다. 혹시나 해서 전화를 받아보면 욕설과 협박이 이어졌죠. 너 같은 배신자는 중국에 발도 들이지 마. 미국에 산다며? 미국 음식을 먹고 뇌가 어떻게 되어버린 거냐? 이메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수백 통의 증오 메일이 쏟아졌죠. 심지어 제가 일하는 언론사로 항의 전화가 빗발쳤어요. 편집장님께서 저를 호출하셨죠. 리링, 상황이 심각해. 당분간 휴가를 가는 게 어떻겠어? 그 말씀에 눈물이 났어요. 제가 잘못한 게 뭘까요? 단지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쓴 기사였을 뿐인데 왜 제 순수한 애국심을 아무도 몰라줄까요?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보니 제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있더라고요. 매국노 왕리링이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였어요. 유명 연예인들까지 나서서 저를 비난하고 있었죠. 틱톡의 인플루언서들도 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제가 알던 중국 사람들이 맞나 싶었어요. 이성적인 토론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감정적인 반응만 가득했죠.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창문을 열 때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환각에 시달렸습니다. 저와 굉장히 친했던 중국인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그들도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네가 잘못했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문제인가? 타국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는 찾아볼 수 없고 무조건적인 애국심만 강요하는 분위기. 이래서 우리가 발전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점점 중국 사회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랑하는 조국이었지만 이런 모습은 정말 실망스러웠죠. 비판적 사고나 건설적인 토론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맹목적인 애국심만 강요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익명의 독자였는데 당신 기사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우리도 변해야 해요. 하지만 지금 중국에서는 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현실을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죠. 그 메일을 읽고 울컥했어요. 제 의도를 정확히 이해해준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았죠. 동시에 더 큰 책임감도 느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목소리를 내야 해. 그래야 우리나라가 더 나아질 수 있어.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이미 찍힌 매국노라는 낙인을 어떻게 지워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든 게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우선 저는 편집장님의 말대로 이메일도 SNS 계정도 보지 말고 우선 휴가를 떠나기로 했어요. 휴가지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았거든요. 한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인천공항의 첨단 시설에 먼저 놀랐고 서울로 향하는 길에 보이는 깔끔한 도시 풍경에 또 한 번 놀랐죠.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강남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화려한 간판들, 세련된 사람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최신 기술들까지 중국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죠.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K-팝 아이돌 굿즈 샵에 들렀는데 그 규모에 또 한 번 놀랐어요. 단순히 CD나 포스터를 파는 게 아니라 아이돌과 관련된 모든 것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아이돌의 목소리로 알람을 설정할 수 있는 앱도 있었어요. 이게 바로 드부아 박사가 말한 몰입형 경험이구나 싶었죠. 그리고 길을 걷다 우연히 드라마 촬영 현장을 목격했는데 수많은 팬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외국인들이 더 많았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에 열광하는 모습을 직접 보니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었죠. 저렇게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한국 문화가 그저 부럽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명동으로 이동을 했다가 저는 참 씁쓸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거리 곳곳에 화장품 가게가 있었는데
모든 매장이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한 가게에 들어가 봤는데 직원이 중국어로 친절하게 응대해주는 모습에 놀랐어요. 중국에서 오셨어요? 이 제품 중국에서 정말 인기 많아요. 친절한 직원의 말에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들었죠.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을 비난하면서 정작 이렇게 한국 제품을 사러 오는 중국인들이 많은 거잖아. 그런데 나를 왜 그렇게 욕을 한 거지? 복잡한 심경으로 저녁에 한국인 기자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가 데려가준 식당은 정말 특별했어요. 음식을 주문하자 테이블에 설치된 스크린에 요리 과정이 나오더니 잠시 후 로봇이 음식을 서빙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의 빠른 소비자 발견 능력이구나.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뭐라고? 무슨 소리야? 친구가 묻더군요. 아니, 그냥 한국은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 것 같아서. 친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아. 나도 한국인이지만 한국이 좀 빠르기는 해. 나도 가끔은 그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 때가 있어. 바로 그 빠른 속도가 급변하는 세계 문화를 주도하는 힘 아닐까? 라는 말이 혀끝까지 나왔는데 다시 삼켰습니다. 이게 중국인으로서 제 마지막 자존심이랄까요? 그리고 저는 이 한국 기자 친구 덕분에 조금 더 한국 문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방문해보면 좋을 곳들도 추천해줬죠. 친구의 추천대로 다음날 유명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전시관에 갔어요. 그곳에서 K-팝 아이돌의 트레이닝 과정을 볼 수 있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춤 노래는 물론이고 외국어 매너 교육까지 웬만한 학교보다 더 대단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스타를 만들어내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저는 미국에서보다 더 많은 중국인들을 한국에서 만났거든요. 제가 일부러 찾아다닌 게 아니라 거리를 걷다 보면 곳곳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의 대화를 엿듣다 보면 재미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죠. 야, 이거 정말 비싸다. 한국 물건이 다 그렇지 뭐. 그래도 사야지. 중국 가면 이 정도의 품질은 못 구해. 한국 거는 비싼 값을 하잖아. 겉으로는 불평하면서도 결국 지갑을 여는 모습에 절로 실소가 나왔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억눌린 욕망을 볼 수 있었죠. 한국 문화를 좋아하면서도 그걸 솔직히 표현하지 못하는 뒤틀린 마음이요. 제게 쏟아진 엄청난 댓글 세례가 이런 마음을 기반으로 했겠죠? 한국에서의 휴가를 마치며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한국의 성공을 직접 목격하니 우리나라의 현실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였어요. 우리도 노력하면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르며 생각했어요. 이 경험을 어떻게 중국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 미국으로 가는 내내 한숨도 자지 못하고 생각해봤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겐 또 하나의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바로 언론사와의 계약이 끝나갈 시점이었거든요. 중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지만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죠. 아버지와의 영상통화에서 이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아버지, 제가 중국으로 돌아가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오랜 공산당원인 아버지의 애국심은 누구보다 강했죠. 리링, 무슨 소리니? 내 나라야. 당연히 돌아와야지. 잘못된 건 해명하고 용서를 구하면 된다. 하지만 아버지, 제가 본 것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잘못된 건 없었어요. 한국의 성공 전략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중국을 위해서요. 그런데 그걸 말하면 또 매국노 취급을 받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어요. 내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조국을 위해 일하는 것이 내 의무야. 그리고 그 방법이 좀 어렵더라도 진심은 통하는 법이다. 그 말씀에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의 세대는 무조건적인 애국심이 당연했겠지만 저에겐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아버지, 그 기사 때문에 제가 받은 비난들을 아세요? 사람들은 진실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저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만 원해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 내가 본 것을 전달하는 것이 언론인의 역할이야. 그것이 중국을 위한 길이라면 내 역할에 충실해야 하지 않겠니?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조국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 느낀 것들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중국인들에게 한국에서 배울 점들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면서도 애국심을 지키는 방법은 없을까? 결국 한 편의 기사를 썼어요. 한국의 성공에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요. 최대한 중립적인 톤을 유지하면서 한국의 전략 중 우리가 배울 만한 점들을 조심스럽게 제시했죠.
하지만 기사를 보내기 직전 손가락이 멈췄어요. 이걸 보내면 또 어떤 비난을 받게 될까라는 두려움이 밀려왔죠. 눈앞에는 제가 받았던 원색적인 악플들이 펼쳐졌고 귓가에는 SNS 댓글 알림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왔어요. 중국에 있는 대학 후배였어요. 선배, 저 선배 기사를 보고 이번에 한국 다녀왔어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중국 사람들도 어차피 한국이 좋은 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배울 건 좀 배워오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런 말 큰 소리로 못하겠어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서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변화를 원하지만 그저 말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죠. 괴로웠어요. 제가 본 진실을 말하고 싶은데 그럴수록 조국에서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애국심과 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죠. 왜 이렇게 어려워야 하는 걸까?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미국의 자유로운 언론 환경이 부럽기도 했죠. 하지만 동시에 제 뿌리인 중국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그 기사는 보내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개인 블로그에 한국 여행 경험을 에세이 형식으로 올렸죠. 직접적인 비교는 피하고 그저 제가 느낀 점들을 솔직하게 썼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의 블로그 글이 중국 SNS에서 조용히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요. 익명으로 달린 댓글들을 보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었어요. 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변해야 해요. 이런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좋아요. 이런 반응들을 보며 작은 희망을 느꼈어요. 어쩌면 이렇게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어요. 이 글이 더 퍼지면 또다시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중국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조국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애국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생각한 애국이 아버지의 애국과는 다른가 봐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저는 앞으로의 길을 고민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 싸울 것인가 아니면 이곳에 남아 밖에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쉽게 답을 내릴 수 없는 무거운 질문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가슴 아픈 선택이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라고 믿었죠. 미국에 남아 객관적인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한국과 중국 그리고 세계 각국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전달하는 것. 그것이 제가 찾은 새로운 사명이었습니다. 워싱턴 DC의 작은 아파트에서 새 삶을 시작했어요. 프리랜서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며 주로 동아시아 문화와 경제에 대해 글을 썼죠. 특히 한국의 마케팅 전략과 문화산업의 성공 사례를 자주 다뤘어요. 물론 중국에 대한 글도 잊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무엇보다 조국이 날 버렸다는 생각에 뿌리를 잃은 것 같아 사무치게 외로울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밤낮으로 공부하고 취재하며 글을 썼어요. 그리고 서서히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제 글이 미국의 유명 매체들에 실리기 시작했어요. 동아시아 전문가 왕리링의 날카로운 통찰이란 평가와 함께요. 특히 한국의 성공 전략을 분석한 칼럼 시리즈가 큰 호응을 얻었죠.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의 치밀한 전략과 빠른 실행력,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를 읽는 능력이 만들어낸 결과죠. 이는 비단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를 배울 수 있고 또 배워야 합니다. 이런 내용의 글들이 세계 각국의 독자들에게 읽히며 저는 점점 더 유명해졌어요. 칼럼니스트로서의 제 꿈이 현실이 되어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기쁨 한편에 서글픔도 컸어요. 제 글이 전 세계에서 읽히고 있는데 정작 제가 가장 사랑하는 조국, 중국에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거든요. 가끔 중국 친구들과 통화를 하면 더 마음이 아팠어요. 리링, 내가 요즘 뭐 하는지 궁금해. 어떻게 지내? 글 쓰면서 잘 지내고 있어. 내 글 혹시 봤어? 아니, 못 봤어. 여기선 내 글을 볼 수가 없어. 이런 대화를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쓴 글로 세계의 독자들과 소통하고 있는데 정작 내 나라 사람들은 그걸 읽을 수 없다니. 어느 날 한 미국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동아시아 전문가로서 한국과 중국의 문화산업을 비교해달라는 거였죠. 방송 중 앵커가 물었어요. 당신의 글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반해 중국에서는 볼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기분인가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꼭 참고 대답했죠.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젠가 제 글이 중국 독자들에게도 읽힐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객관적이고 건설적인 글을 쓰겠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눈가에 주름이 늘었더라고요. 미국에서의 삶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는 증거겠죠.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제가 하는 일이 의미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한국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중국의 발전 가능성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때론 외롭고 때론 서글프지만 이것이 제가 택한 길이에요. 언젠가 제 글이 자유롭게 중국에서도 읽힐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키보드 앞에 앉습니다. 새로운 칼럼을 시작하며 마음 한편으로는 조국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다짐해요. 언젠가 꼭 내 글로 중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부러운 한국분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일본 국민이 더 가난해지기 싫으면 한국을 배워야 해요. 여기 한국의 모 대학 강의실. 일본인 교수가 한국을 왜 배워야 하는지 달아오른 얼굴로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대학에서 경제학을 강의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왜 한국에 와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른 나이에 일본의 명문 대학에서 경제학 교수로 임용되어 한때 일본에서 강의를 해왔던 사토 유키코라고 합니다. 그동안 일본 경제의 흐름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이 제 일상이었는데요. 최근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한국의 대학으로 이직을 결심한 것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서는 일본에서 안정적인 강의에 기반이 잡혀있던 제가 갑자기 한국으로 왔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제가 일본에서 목격하고 연구했던 경제, 현실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 같네요. 한국 분들은 일본 경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래도 일본 정도면 잘 사는 것 아니냐, 내수가 탄탄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한국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경제 흐름이 그리 좋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전문가로서 지켜본 일본은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일본 경제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엔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입니다. 최근 1달러당 80엔에서 160엔까지 떨어지는 것을 지켜봤는데요. 이는 34년 만에 최저치로 일본 경제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엔화 가치가 하락을 할 수도 있고 상승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실 텐데요. 엔화 가치 하락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는 일본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수입 물가가 급등하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의 가격이 크게 올랐죠. 하지만 임금은 그에 맞춰 오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인들의 실질 임금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인데요. 금리 인상을 통해 엔화 가치를 방어하려는 시도도 없었고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베노믹스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쳤지만 이는 오히려 엔화 가치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죠. 더불어 최근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급증도 새로운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소위 오버투어리즘 현상인데요. 2019년에는 3,2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을 방문했고 올해는 그 수치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일본 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일본이 외국인들에게는 싸구려 관광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비싼 음식점이나 호텔을 쉽게 이용하는 외국인들을 보며 정작 일본인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일본 국민들의 불만은 고조되었습니다. 일본이 너무 싸졌다는 푸념이 곳곳에서 들리고 심지어 외국인에게 더 비싼 요금을 적용하자는 이중 가격제 논의가 여기저기서 이루어지는 모습은 씁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건 일본의 전통 문화에도 어긋나는 모습들이에요. 일본에는 오모테나시 문화라는 것이 있거든요. 손님을 정성껏 대접하는 문화라는 뜻인데 온 손님들도 내쫓을 문화라니 일본의 전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무엇보다 제가 가장 우려한 것은 이런 경제적 어려움이 일본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젊은이들은 희망을 잃고 있고 기업들은 해외 투자를 늘리며 일본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을 바쳐왔던 일본의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고 기술 혁신의 속도도 느려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확연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점점 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던 일본 경제가 이대로 쇠퇴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때 우연히 한국의 경제 동향을 접하게 되었고 그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 경제에 주목하게 된 것은 우연한 기회였습니다. 작년 봄 국제경제포럼에 참석했을 때였죠.
그곳에서 한국의 젊은 경제학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동태 같은 일본 젊은이들의 눈과는 다르게 정말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의 위기 정도는 별것 아니고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제게도 느껴졌죠. 처음에는 그저 젊은이들의 순수한 열정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들의 자신감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경제 지표들은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이었거든요. 먼저 한국의 수출 실적이 눈에 띄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었죠. 특히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일본 기업들이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죠. 더욱 놀라웠던 것은 한국의 신산업 분야에서의 약진이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공학, 바이오테크놀로지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창업에 도전하고 벤처 캐피털의 투자도 활발했죠. 이는 일본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은 안정적인 대기업 취업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갈수록 도전을 꺼려하는 일본 젊은이들과는 정말 다른 모습에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터져나오더라고요. 노동시장의 변화도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에서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임금이 상승하고 있었어요. 특히 올해 충계노사교섭에서는 5.28%의 임금 인상률을 기록했다고 하더군요. 이는 일본의 실질 임금 하락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모로 일본이 배울 점이 많았죠.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도전 정신이었습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좌절하지 않고 이를 기회로 삼아 더 높이 도약하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한국은 빠르게 대응하며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했죠. K방역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온 세계가 패닉에 빠져 있을 때 탈출구를 제시하는 건 미국과 일본 같은 전통적인 선진국이 아닌 한국이었죠. 사실 이런 건 한국인들 특유의 민족성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점점 더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일본의 미래가 잿빛이라면 한국의 미래는 밝고 푸릇한 색으로 느껴졌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역동적인 환경에서 연구하고 가르친다면 어떨까?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물론 결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게 정년 보장을 해준 일본의 대학을 떠나는 것이 두렵기도 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됐죠. 하지만 제가 느낀 한국 경제의 잠재력과 활력은 그런 두려움을 압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한국의 여러 대학에 지원서를 보냈습니다. 이 결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설레는 결정이기도 했는데요. 일본 경제의 한계를 직접 목격하면서 저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시각을 얻고 싶었거든요. 무엇보다 한국의 역동적인 경제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연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죠. 특히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한국 대학들의 연구 환경과 지원 체계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한국에 오기 위해 강의할 대학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저는 정말 여러 번 놀랐는데요. 최첨단 연구시설, 풍부한 연구비 지원, 그리고 산학협력의 활발한 분위기까지 이 모든 것이 연구자로서의 저를 자극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 대한 한국 대학들의 투자와 열정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더불어 한국 학생들의 열정과 도전 정신도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이 느껴졌거든요. 이런 학생들과 함께 연구하고 토론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설렘이 피어올랐습니다. 물론 망설임도 있었어요. 새로운 환경과 낯선 언어는 제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죠. 하지만 제가 느낀 한국 경제의 잠재력과 활력은 그런 두려움을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운 좋게도 저는 서울의 한 대학에서 강의를 할 곳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일본 생활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동료들, 학생들이 굉장히 아쉬워했는데요. 그들의 손을 붙잡고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의 좋은 점들을 잘 배워와서 일본에 알려주겠다고요. 몇몇 냉소적인 사람들은 미국이나 영국도 아니고 한국에서 뭘 배우겠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지만 흘려넘겼습니다. 제겐 큰 꿈이 있거든요.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고도 성장을 이뤄내고 또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대응하며 성장하는 모습에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빠른 의사결정 체계,
혁신을 장려하는 기업 문화,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유연한 사고방식까지 배울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리고 전 이 모든 것이 일본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더불어 한일 양국의 경제 협력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찾고 싶습니다. 양국은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높은 기술력과 한국의 빠른 상용화 능력이 만난다면 우리는 세계 경제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니까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는데요. 이 짧은 기간 동안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경제의 잠재력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요. 먼저 한국 기업들의 혁신 속도에 놀랐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속도가 믿기 힘들 정도로 빠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본 배터리 기술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어요. 이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의 활력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두려움 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비즈니스로 연결시키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일본의 젊은이들에게도 이런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미래 산업 육성 정책도 주목할 만합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공학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규제 완화는 한국이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잡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물론 한국 경제에도 과제가 있습니다. 고령화, 청년 실업,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을 직시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고 다 함께 의견을 내는 모습이 전 오히려 건강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이런 한국의 모습을 보며 저는 아시아 경제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서로의 장점을 결합한다면 우리는 세계 경제를 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장인 정신과 기초과학기술력, 한국의 빠른 상용화 능력과 도전 정신이 만난다면 어떤 시너지가 날지 상상해보세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일 경제 협력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양국의 기업들이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학생들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프로그램도 기획 중입니다. 이를 통해 양국이 서로를 더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죠. 더 나아가 저는 한국과 일본이 함께 아시아 경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한일 협력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어 전체 아시아 경제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요. 제가 한국행을 결심했을 때 주변에서는 걱정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 결정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이 생각은 더 단단해져 가네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시야를 넓혀주었고 경제학자로서의 저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한국 경제의 잠재력을 세계에 알리는 데 힘쓰고 이와 동시에 일본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한국에서 배운 점들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배우고 협력한다면 한국과 일본은 함께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제 개인의 성장 그 이상을 만들어낼 한국에서의 생활을 마음껏 즐기며 또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분들 모두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은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 여기자가 한류 열풍을 분석했다가 중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야기, 그리고 일본은 완전히 망했다고 선언하고 한국으로 온 일본 경제학자의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